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 가는 분은 나중에 못 가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너무너무 이 성서 구절만 들으면요, 막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저하고 친숙하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네, 이거 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똑같은 사람끼리 왜 무시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꽉 배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 수호천사가 다 한 분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프리카 잠비아에 의료봉사와 또 농장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짐이 50개를 보냈는데 딱 하나가 안 나왔어요. 제 옷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찾을 줄 알았더니 못 찾아서 지금 8일째 이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8일째.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먼 길 갈 때 2벌 가지고 가지 말고 1벌만 갖고 다녀라. 그거를 제가 실천을 안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낚아채 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옷 1벌로도 8일을 이렇게 지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냄새는 좀 나지만은 그래서 요즘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말 하죠. 언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네, 이거 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똑같은 사람끼리 왜 무시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꽉 배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안에. 우리 부관장 신부가 로마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식당에서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식당에 앉아갖고 아저씨 이걸 하도 불러갖고 쫓겨났대요. 웨이터를 하도 불러갖고 그 주인이 와서 정중하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음식 팔고 싶지 않다고. 여기 여러분들 밴쿠버에서 살아보시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식당은 좀 다르지만은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갖고 막 아줌마하고 안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죠?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 안에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문화가 우리 몸 안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문화권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강남에서 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분신 자살했어요. 왜 분신 자살했느냐면은 5층에서 70 먹은 아줌마가, 요즘은 70 먹어도 한국은 아줌마 같아요. 70 먹은 아줌마가 1층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간식을 줄 때 자기네 이 창문 앞으로 부른대요. 이 경비 일로 오라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5층에서 1층으로 떡을 던져줬대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분신 자살해서 죽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렇게 돈이 많으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일생 자체에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왼편, 오른편, 양떼, 염소떼 갈라놓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도 누가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옵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지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 한 분씩이 다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 수호천사 언제 제일 많으냐? 여러분들이 성체 영어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호천사는 얼굴이 빨가. 그분은 자기가 모시는 분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산 거야. 근데 어떤 수호천사는 얼굴이 어두워.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동안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 수호천사가 다 한 분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있는 사람들 편에 오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편에 왔어요. 부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왕이었죠. 공자님 아버지는 직업이 관리였어요. 마호메트 아버지는 직업이 큰 부자였어요.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직업이 하느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양아버지 직업은 뭐죠? 목수였어요. 2000년 전에 나자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목수 정도였다면 하루에 2끼 정도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 편에 오셨던 거죠. 또 예수님 활동하시면서 주로 누구하고 지냈느냐 하면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 코가 문드러져도 자기 코가 문드러지지도 모르는 나환자,
몸 파는 여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래요. 저는 신약 성서, 구약 성서 통틀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너무너무 이 성서 구절만 들으면요, 막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 얘기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저하고 나름대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저하고 친숙하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보통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보통 친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살 안에 있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놀 때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논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도 87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시각 장애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은 적이 있어요. 같이 살면서. 내가 그분들하고 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다 바로 나와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못 보는 거. 그게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들 애 낳았을 때 예뻐요, 안 예뻐요? 막 손가락, 발가락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입으로도 먹어보고 빨아도 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부모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냥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비벼내고 불어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래요. 시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잖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 내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도봉산 성당에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갔는데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보여야지 골라 먹지 않느냐. 보여야지. 그러니까 옆에서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멸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을 엄마가 막 김치찌개를 끓여놔서 바글바글, 그거 보면 어때요? 눈으로 먹잖아요. 눈으로 벌써 먹잖아요. 이게 눈으로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참 너무너무 맛있는 게 있어. 그럼 뭐라 그래? Mouth is watering 그러잖아요. 군침이 돈다 그러잖아요. 군침이. 근데 시각장애자들은 군침이 안 도는 거예요. 군침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 든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그분들하고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지질이 복도 없긴 뭐가 지질이 복도 없어. 지금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살면서 정말 애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옛날에 수원 인천에서 전철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시각장애자들은 어떻게 하냐, 바구니를 들고 전철에 다니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이러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500원, 1000원씩 줬어요. 그럼 도봉역이나 창동역에서 서울, 거기 시각장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딱 내리면은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속상하다는 거야. 그때가. 그래서 누굴 데리고 나가냐면은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원서부터 엄마 손잡고 왔다가 창동이나 도봉역에 오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같은 반 친구를 만나는 거, 전철 안에서. 얼마나 걔네들이 살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같이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단순히 불쌍하다고 동정한 게 아니야.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천주교 교우가 500만, 개신교 성도가 1,500만,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가신 것 같아. 너희들 될 수 있는 한 서로 괴롭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아요. 작년 4월 6일 날 윤승주 일병이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선임 4명이 괴롭혀서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근데 윤승주 일병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은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동료 병사가 침을 바닥에 뱉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고, 죽기 이틀 전에는 냉동 음식을 입에다 강제로 집어넣고 얼굴을 때리고 마대자루로 온몸을 때리고, 그리고 밥알이 다시 튀어나오면 그걸 다시 삼키라고 그러고 핥아서. 결국은 이 친구는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근데 윤승주 일병은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과 대표였고, 이렇게 멀쩡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죽었죠. 그래서 작년 한 해에 대한민국은 윤일병 세월호 얘기에 온 1년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개혁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 대한민국 군대는 여러분들 선후임이 같이 한 내부만을 안 써요. 입대 동기들끼리 한 방을 써요.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애 상태를 올려요. 매일. 그래갖고 요즘 이 하사관들이 매일 엄마들이 따지는 거예요. 내 애가 살이 빠진 것 같다.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래갖고 요즘 그 하사관들이 병사 돌보는 것보다 병사 엄마 돌보는 게 더 바쁘대요. 네. 그렇게 군대를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은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한국 방송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뭔가 대한민국 잘못 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뭐예요? 그 홍익인간은 그 5,00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건국이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 버는 게 건국이념이에요. 온 국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249명의 어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55명의 어른이 왜 그렇게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평형수라고 배 균형을 잡아주는 물을 담아야 되는데 4분의 4를 담아야 되는데 4분의 1밖에 안 담은 거예요. 4분의 3은 짐 실은 거예요. 뭐 실은 거냐면 돈 실은 거, 돈. 생명하고 상관없어. 돈 벌면은 돈에 미친 거죠.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핀란드라는 나라는 건국 이념이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핀란드는 스웨덴의 지배를 500년 받아요. 러시아의 지배를 100년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600년을 받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했어요. 이 민족한테는 한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 이제 같이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회의를 했어요. 이 나라는 경제 발전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건국 이념이 뭐냐면 콩알 한쪽이라도 나눠 먹자, 이제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이 나라는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소득 6만 7만 달러 됐는데 지금도 나누고 살아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도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책 사볼 돈이 없을까 봐 모든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용돈을 줘요. 43만 원씩. 그리고 석 박사도 공짜예요. 이렇게 석 박사 하기까지 공짜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7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 내냐면 320만 원 정도 내요. 그리고 부자들은 세금을 60%까지 내요. 자기는 40%밖에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우리 대학도 공짜, 석박사도 공짜로 하려면은 7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 세금 320만 원 내라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박근혜는 자폭해라. 1% 올리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30%를 넘어 올린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이 많은 민족이 해외 입양 1위를 합니까? 정이 많은 민족이 OECD 국가 중에 가난한 최빈국 도와주는데 꼴등을 7년 연속 합니까?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모습을 인정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1970년대 막 경제 발전했을 때 노동자들이 동대문에서 구로공단에서 우리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나눠줄게. 돈 벌면. 지금은 국가가 부자여야 되니까 니네들이 희생을 해.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근데 지금 2015년에 대한민국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가요, 세계 6위예요. 3,700억 달러. 그 10대 기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515조예요. 5천억 달러예요. 돈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도 정작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가. 안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급 지금 5,400원, 500원 하는 거를 10,000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린 게 얼마냐면 6,030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놈은 그냥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시당해도 되는 거죠. 나중에 나누긴 뭘 나중에 나눠요. 끝까지 못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나눈다는 사람. 내가 성당 질 때도 부자들한테 가서 신축금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신부님 나중에 봉헌할게요. 언제 봉헌해? 언제? 나중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왜 망했습니까? 저는 4년 전에 그리스에 가갖고 파르테논 신전에 가갖고 제가 외친 말이 있어요. 이 나라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나라 꼴이 엉망이에요. 딱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일하는 사람 없고 전부 길거리에 나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연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버는 돈은 없고 부자들은 세금 다 빼돌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나누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가려면 지금 가십시오. 지금 애 휴학시키고 지금 가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말이 좋아 그렇지 애들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런 분은 못 가요. 지금 못 가는 분은 나중에 못 가요. 맛있는 것도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백날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먹어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뭐예요? 황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백날 황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상 최대의 과제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인데 캐나다는 지금 뭐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석유만 팔아도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살고 여러분들 샌드 오일이라는 게 이 캐나다에 가장 많아요. 언젠가는 그것도 이 캐나다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예요. 근데 우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 땅이 넓어 지하 자원이 있어. 뭐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커서 고생하기 싫고 행복하게 돈 벌고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 우린 죽으나 사나 돈 벌으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얘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이놈의 새끼야 그림이 밥 먹여줘. 공부를 잘해야지.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해. 이놈의 새끼야 노래가 밥 먹여줘.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중에 뭘? 국영수를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의 능력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잘하는 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노래, 공 차는 거, 그림 그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뭐를 잘해야 돼? 국영수를 잘해야 돼. 원래는 재능이 있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 바보 아니면은 1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1등이 행복할까요? 1등이 행복하진 않아요. 하버드대에서요 연구를 해봤어요. 40년 동안 정말로 하버드 대학 다니는 애, 중류대학 다니는 애,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애 40년을 쫓아가봐갖고 70살이 물어봤어요. 통계적으로 행복이 누가 행복했냐? 똑같대요. 초등학교 안 나온 애나 하버드 나온 애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을 했어요. 제 뒤에 딱 13명이 있었어요. 13명. 근데 작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라는 행사를 한대요. 호텔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누가 출세했는지 안부 묻고 누가 그때 찌질이가 잘 나갔는지 공부 잘하는 애가 정말로 성공했는지 이거 물어보는 행사래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가 3,000개가 뭐 몇천 개라는데 한 고등학교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 나와 있는 데는 없대요. 원유철이라는 사람도 우리 학교 선배래요. 나는 뭐 며칠 전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의 시장도 우리 학교 5년 선배래요. 근데 동창들이 그 행사를 쭉 하면서 초청 강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게 됐나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결과 그게 나래. 나. 아니 왜 1등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지 왜 597등을 데려다가 강의를 597등을 데려다가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제였어요. 정말로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597등을 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창피하잖아요. 성적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갖고 전교 25등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학교는 서울대 연고대를 130명이 들어갔거든요. 한 해에. 25등이면 꽤 해는 거죠. 근데 나는
일반 대학엔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사제가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신학교 합격하던 날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에요. 지금도 그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신학교 7년 내내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 신부 3년, 우리 교우들이 보좌 신부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해요. 가장 그냥 얼마나 그 보좌 신부를 이쁜 눈으로 바라봐요. 또 본당 신부 10년 동안은 우리 교우들이 나를 손에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느껴요, 제가. 참 행복한 본당 신부 했죠. 그리고 이제 평창에 들어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참 좋아요. 평창에 와보신 교우들도 몇 분 계시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산에, 강에, 탕 마당에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훌륭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생각 들어요. 그 행복을 나눠달라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US 오픈 우승한 전인지라는 선수 알죠? 이 전인지가 키가 175예요.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IQ가 138이에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수학 경시대 12,000명 모임 중에 대상을 받은 아이예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애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애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골프 연습장을 보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당신 미쳤냐? 이 수학 천재를 수학을 가르치지 왜 오전 수업을 하고 운동을 시키냐? 운동은 머리 나쁘고 힘 좋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아버지는 학교가 너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충청도에 있는 전인지를 제주도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전인지는 지금 20살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전인지가 지금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다면 지금 날밤이 새게 책상에서 공식을 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가 머릿속에 박혀 있느냐면은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이 어처구니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 있어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죽으나 사나 서울대학. 그놈의 서울대학. 그러니까 이 임신을 하면은 이 하느님이 내 뱃속에 정말 귀한 생명을 줬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C한테 글자 가르쳐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막 이런 거 써서 읽어줘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핸대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까지 해준다. 한국에서. 그래갖고 애가 10달 동안 영어, 한글 배우고 나왔어요. 근데 수호천사가 태어나자마자는 눈에 수호천사가 보인대요. 아마 여러분들 어렴풋이 수호천사 본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수호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세상은 참 아름답단다. 산도 예쁘고. 여기 밴쿠버 와보니까, 아프리카 LA 갔다가 여기 지금 왔는데 밴쿠버 와보니까 우리 강원도 평창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너무 좋았어요. 산도 예쁘고 강도 예쁘고 너무 예쁘단다. 이 1살짜리가 그래? 세상이 이렇게 이뻐? 아장아장 창가 쪽으로 기어가는데 이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그래갖고 창문에다가는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딱 붙여놓는 거야. 반대쪽 창문에는 ABC들 딱 붙여놓는 거야.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 근데 발도르프 교육에서 아이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머리맡에 모빌을 달아놓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발도르프 교육은 유네스코에서 가장 인간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 실리콘밸리에서도 구글, 애플 다 발도르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1살서부터 7살까지 유아의 놀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태어나서 놀 인권이 있다. 그 인권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애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숫자 놀이에, 글자 놀이에, 영어 놀이에 너무 지쳤어. 피곤해서 잤어. 한 7시간 잤어. 아, 좀 개운해. 아, 오늘 하루 새로 시작해볼까? 딱 떴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요. 이런 애들을 추적을 다 해보니까 나중에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를 머리 긁이 뛰는 거예요. 막 뛰어노는 애들, 스트레스 안 받는 애들은 커서도 심성이 밝은데 나는 그런 애들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작년 부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반이 전체 10개 반 중에 평균 점수 꼴등을 하는 거야. 담임선생님이 열받은 거죠. 애들한테 공약을 냅니다. 다음 중간고사에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먼저 먹이겠다고. 그래갖고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만점 맞았으니까 밥 먼저 먹어. 그리고 18명한테는 너희들 만점 못 받았으니까 얘네들 먹고 난 다음에 먹어. 이게 여러분들 교육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고. 진짜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1등만 행복한 나라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꼴등이 1등을 괴롭히거든요. 1등도 꼴등을 괴롭히고.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4명 밥 먹으러. 그러니까 시험 못 본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얘네들이 심성이 이뻐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8명한테 너희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힘내서 다음 시험 잘 봐. 그리고 1등 4명한테, 공부 잘한 4명한테 너희들은 양보해. 그랬다면 너무나 훌륭한 교육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8명은 나중에 먹으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이에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성적에 신경 쓰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에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행복하게 있다가 집에 가갖고 집에서만은 집에서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성적표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엄마가 행복하게 밥 한 번 먹는 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다가 참다 하지 말아야 말을 해요. 야, 이놈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 탈선밖에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1등, 2등 나눠놓고 패배자들은 너희들은 살 가치도 없다고 학교에서 집에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행복 지수가 꼴등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어린이 행복 지수가 꼴등이에요. 노르웨이가 90점, 96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60점. 이게 무슨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등을 못하면 무시를 당하니까 죽으나 사나 1등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해서 조선 500년 내내. 여러분들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 18세기 초기에는요, 80%까지 노비였어요. 80%. 그러니까 노비들은, 평민들은 성도 없었어요. 봄에 태어나면 3월이 4월이 춘삼이 춘월이에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이 어디 있어? 성이. 양반들만 성이 있었어요. 1800년 정조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근데 얘네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8살, 10살, 18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개똥이라고 불러다고 나무하다가 올라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고종도 마찬가지지만 나라 꼴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정이라는 게 세금이 문란이 오면서 1850년서부터 노비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짓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고통을 겪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은 족보가 없어서 그렇다. 족보가. 그래서 이때부터 족보를 돈 주고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 이름 좀 떠줘라. 성 좀 붙여달라. 그래갖고 족보를 사기 시작해요. 근데 귀양살 족보 우리도 한번 왕성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전부 산 게 김씨, 이씨, 박씨로 다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김씨가 1100만이에요. 김씨가. 그 다음에 이씨가 720만, 박씨가 420만이에요.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이에요. 5천만 중에 세 성이 2300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미국은 가장 흔한 성이 스미스, 존, 윌리엄이야. 3%예요. 3%. 얘네들은 이름도 너무 편안하게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그냥 스미스예요. 괜찮아 스미스. 아버지가 군인이야. 그럼 윌리엄이야. 아버지가 목수야. 카펜터야. 타이거 우주 숲속의 호랑이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짓는 거. 생긴 대로. 자기 생긴 대로.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잠비아에 갔더니 이름이 도요타가 있더라고. 잠비아 거기 우리 잠비아 사람들 왜 걔가 도요타냐니까 도요타에서 났대. 차에서. 그래서 도요타래. 도요타. 슈가. 거기 수도가 루사카야. 루사카도 있어요. 이름이 루사카. 일본은요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다 깨다야.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 낙가야. 다 낙가. 일본은 성이 30만 개예요. 우리는 286개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개성이 없는 거예요. 개성이 없는 거예요. 남성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성이 많은 게 최씨, 정씨예요. 최씨, 정씨가 240만, 220만이야. 그래서 이 5성이 3천만이 다 돼요. 3천만이. 나도 황씨지만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내가 황희정승 22대 손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성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나는 황희정승 22대 손이라는데 황희정승 자식이 경상도 함양 안위에 가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황씨든 이씨든 정씨든 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누군 내 집 뼈다귀 자식이어야 된다. 몇 대 손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조그맣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배경을 귀하게 여기고,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아 같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조현아는 원래 3년을 받았는데 6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안에 이런, 그렇지, 돈이면 다 돼.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이 제2대 갑부는 이 스튜디오스 말 안 들었다고 비행기에서 중간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 취한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이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게 몸에 배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전선 700척, 군인 수송선 2,000척. 이때 우리나라 정규군은 몇 명이었느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정규군이 8천 명이었어. 8천 명.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4배 큰 나라예요.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인데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이에요. 1억이 넘으면 대국이에요, 대국.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인데 일본 애들은 경제 규모가 7조 달러예요. 우리나라보다 7배 규모가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년에 책을 1조 원어치 사서 보는데 일본 애들은 1년에 책을 10조 원을 사서 보는 거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조 달러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일본, 중국 하면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린 끊임없이, 제가 오늘 2번째 시간에도 역사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해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일본이 중국을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그런 나라를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다 덮어 씌울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8,000명은,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이었는데 8,000명은 왕을 위한 군인일까요? 백성을 위한 군인일까요? 왕을 위한 군인이에요. 부산진이 단 3시간만, 최전선인 부산진이 단 3시간 만에 무너져요. 그 다음날 동래성이 오후에 무너져요. 그리고 4월 13일 날 상륙해서 한양에 도착한 게 4월 30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요. 고니시 육기나가 주력부대 18,000명이 밀고 올라가는데, 그 1,500인가 400년 전에 밀고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방어책이 없었던 거예요. 방어가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와 충주 두 군데에서 상주 전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방어 전략이 뭐였느냐면은 제승방약이에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쉽게 풀이해줄게. 니네 동네는 니네가 지켜라. 그게 제승방약이에요. 그래갖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장군을 하나 내보내요. 내려보내면은 그 장군이 그 동네 사람들을 지휘를 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일이라는 젊은 장수가 조정에서 뭐라고 쳐들어왔다고. 그 지도를, 여러분들 너무 말이 긴데 지도를 보면요, 조선이 이만하고 일본 애들은 요만해요. 그게 1400년도에 그린 지도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일이라는 장수가 18,000명이 밀고 올라오는데 조정에서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가느냐면 60명을 데리고 내려가요. 60명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막 뭐를 준비를 내고 있었어.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또 쳐들어왔대? 그래. 어디로 모이래? 상주로 모이래. 낯들고 무명옷 입고 상주로 모이는 거예요. 갑옷이 어디 있어요? 훈련을 언제 해봐요? 그러니까 상주 천변에 이 일이 딱 800명이 모여요. 자, 훈련하자. 훈련을 하는 중에 상주성을 이미 함락이 돼요. 18,000명이 밀고들 싸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이 일도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또 거기서 안 되면 다음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어. 다음은 대구야. 난리가 났대. 이번에 어디로 모이래? 대구래. 대구로 다 모였어. 2만 명이 모였어. 이번에 엄청나게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장군이 6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리가 아닌가 봐. 다 흩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충주까지 그냥 밀고 올라와요. 이때 신립이라는 장군을 내려보냅니다. 신립이라는 장군을 내려보내는데, 신립은 진짜 해볼 만한 기병대 8,000명을 끌고 내려와요. 조선 마지막 병사야, 이게. 마지막 병사. 근데 신립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탄금대라는 뒤를 한강을 놓고 8,000명이 배수진을 쳐요. 근데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말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세 줄로 딱 써서 조총, 새도 쏴 죽인다는 총, 새 조자를 써서 조총이에요. 그걸로 3열로 서서 타켓이 딱 써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8,000명이 전몰해요. 그리고 신립은 강 속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죠. 그 상황을 듣고 선조는 4월 30일 날
도망을 가요. 아버지가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식들 놔두고 도망가는 꼴이죠.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나가요. 100명을. 선조가 백성들이 임금님 가지 말아라 그래도 난 가야 된다. 그리고 도망을 가갖고 무학재 언덕, 청와대 뒤쪽에 무학재 언덕에 올라서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보니까 5월 2일 날 도강을 하는데 4월 30일 날 다 불타버려요. 백성들이 불태운 거죠. 저게 무슨 아버지냐. 근데 제일 먼저 불탄 게 뭐냐면은 장예원이, 형조의 장예원이 제일 먼저 불타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노비들이 한이 됐던 거죠. 내가 저기 왕이라는 게 어버이라는 게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저거 노비 문서만 없애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 금고 다 털어가요. 우리 노비들이 다 털어가요. 왕에 있던 좋은 건 이미 벌써 다 쓸고 갔어. 그 선조가 왕궁이 불타는 걸 보고 쓸쓸하게 100명을 데리고 도망가요.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백성, 북쪽 사람들이 호전적이잖아요. 임금님, 우리는 앞으로 강이 있고 평양선 튼튼합니다. 일당 천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랑 싸웁시다. 근데 개성에서 2만 명이 전몰을 해버려. 그걸 듣고 선조는 또 도망을 가요. 선조는 끊임없이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내부한다고 그래요. 내부라는 게 뭐냐면 귀화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명나라로. 왕이 귀화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양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왕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니시 육기나가 주력부대, 육군 주력부대 지나가는 관청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데 의주 쪽으로 화살표를 해줘요.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으라고. 선조는 의주에 가갖고 편지를 합니다. 명나라에. 나는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이제 어버이의 나라에 가서 죽겠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이게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성룡이 막아 나섭니다. 임금님,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선조가 이렇게 얘기해. 이놈아,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유성룡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이 노비들한테 선포하십시오. 목 하나 잘라오면은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해주고, 3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조가 미루다 어쩔 수 없어 선포를 해. 이때 난리가 나요. 백정들, 갑바치들 전부 뭐라고? 목을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해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순신 밑에 몇 명이 모이냐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그러니까 23전 23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백정들이 보면 목을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목 자르기 운동이야. 전쟁도 아니고. 그래갖고 잘라갖고 집집마다 소금 2개, 목 2개씩 절여놨어요. 2개. 3개 하나 주고 너 가져라. 이래갖고 2개씩 전부 다 이거 면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실질적으로 들고 와서 면천시켜달라고 그래요. 이때 우리 조선시대 수령 관직이 500명인데 그때 도망간 사람이 394명이에요. 도망갔던 놈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들고 일어나요. 쥐꼬리만한 공로로 왜 이 노비들한테 면천을 해주면 나라 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그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해요. 제가 조선 최악의 선택이 바로 이거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최악의 선택을 해. 그 다음 병자호란, 동학,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이 영향이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병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후후로는 병자호란에도 의병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동학혁명, 이거는 의병이 아니에요. 이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혁명이죠. 어쨌든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때 선조는 의병들을 다 잡아 죽여요. 다 잡아주고 심지어 이순신까지도 7천량 전투라는 곳에 배가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나가 떠나는 놈들 다 잡아 죽여라. 이순신은 겨울에는 안 됩니다. 이순신은 안 나갔어요. 원균이 나가고 300척 중에 12척만 남기고 다 배가 다
파손됐잖아요. 그래갖고 잡아갖고 서울에서 이 이순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때 막아 나선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죽이면 안 된다고, 저 사람. 그래서 그때 백의 종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척을 가지고 이제 700척이 밀고 올라올 때 저 선조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편지를 이순신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신에게는 12척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막아낸 게 여러분들 잘 아는 명랑해전이에요. 왕다운 왕이 없었던 거죠. 조선시대에. 왕다운 왕이. 끝까지 누가 잘했다고 그래? 자기가 명나라를 끌어들여갖고 해치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들 항상 나라를 건진 건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IMF 때 우리나라를 건진 건 누구예요?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건졌나요? 백성들이 뭐 모아서 건졌죠? 금 모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금이 모아진 금이 얼마였느냐면 22억 달러였어요. 22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었고 원자재는 사갖고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국민들이 금을 모아갖고 원자재 사는 나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달러는 없으니 금은 어떻겠느냐. 그때 금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금 좋아. 그 금 받고 원자재 들여와서 싼 가격에 수출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기업들이 우리 모든 피로 지금 은행이고 기업이고 다 살려준 건데 51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도 이걸 싸놓고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백성을. 10분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10분 쉬는데 제가 이게 또 이렇게 너무 역사 얘기를 하다가 물건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이 청국장 갖고 왔어요. 청국장.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다 보면은 한 달 정도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정말로 속이 좀 안 좋아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청국장 가루 밥숟갈 2숟갈로 물에 타서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요 똥이 60cm가 나와요. 60cm. 굵은 똥이 60cm가. 작년 1월 달에 하와이 강의를 갔어요. 청국장을 100개를 들고 왔는데 이 리얼입니다. 청국장을 100개를 들었는데 첫날 100개를 다 팔았어요. 둘째 날 주문이 150개가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실험 정신 강한 할머니 한 분이 그날 저녁에 가서 바로 타먹은 거야.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할머니는 똥이 2m가 나왔대. 2m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온 하와이에 전화를 다 한 거야. 나 2m 나왔다. 사실 저는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농촌 살리려고 들어갔어요. 첫해 콩을 50가마를 쏘서 팔았는데 작년에는 1,300가마를 쏘서 팔았어요. 작년에는 뉴욕에 작년에 강의 가고 뉴욕에 판매한 게 2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뉴욕에만. 그래서 우리나라 제 목표는 콩을 10,000가마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콩이 1년에 150만 가마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중 150분의 1은 우리 생태마을에서 소화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청국장 만드는 사람인데 청국장 드시라고 하는데 안 드시더니 2년 전부터 청국장을 드시는데 당뇨가 있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100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 드시고부터 아침에 그거 드시고 커피 딱 한 잔 마시는데 얼굴에 85인데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가셔갖고 중절모를 쓸고 얼굴에 빛이 나는 잘생긴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매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창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세금 안 내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는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도 만들고
폐수 처리 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청국장을 내가 오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강의 CD를 갖고 왔어요. 이 삶 껴안기라는 내용이에요. 요즘 제가 이거 책으로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5,000년 만에 맞이하는 혹이에요. 지금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한국 사회는 또 다른 큰 아픔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 껴안기라는 CD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운전 많이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이 내면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왜 통하지 않을까라는 책 갖고 왔는데 이번에 6월 10일 날 제가 새로 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많은 신부님들이 제일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이제까지 쓴 중에. 근데 저는 제가 감사한 거는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도 작년에 우리나라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갖고 전국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고 바오로딸 출판사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책으로 팔렸대요. 그리고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는 우리 주교회의 매스컴 출판 부분 공부는 못해도 내가 상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번 책은 많은 신부님들이 너무너무 특히 나는 해외 우리 동포들한테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입에서 복이 나와야 되는지 독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한국말을 끝까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를 아주 잘 써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지금은 사인해 드릴 수 없고 지금은 10분 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철학적인, 도덕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각 개인이 특별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상호 존중의 필요성.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상호 존중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신뢰와 협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셋째, 평등과 인권. 모든 사람은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평등한 존재입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평등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사회적 조화와 평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의 평화와 조화에 기여합니다. 차별이나 불평등, 무시가 만연한 사회는 갈등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서로 존중하는 사회는 보다 안정적이고 개인들도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아 존중감의 형성.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타인을 존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유. 많은 철학자와 종교적 가르침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이는 인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도덕적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며 더 나아가 개인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